네, 이제 민사특별법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 그랬는데 특별법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반법이 뭐냐? 민법인 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법이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으로 보자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민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민사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죠. 특별한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사특별법으로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것은 그 주택임대차에서 그게 먼저 적용되지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앞 시간에 공부한 임차인이 만약에 비용을 지출하면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임차인도 비용을 썼다 그러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것만 이 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뜻이다. 한편 이 특별법은 꼭 특별한 케이스에 꼭 적용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것들은 무효가 돼버린다. 그리고 이제 이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비교해서 보는데 민법은 일반법이고 이제 민사특별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법 중에서는 이게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민사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요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 5개가 있는데 이 5개에서 6문제가 나온다.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이 내용으로 가셔서 봐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면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보통 2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그 법의 취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택임차인보호법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게 옛날 같으면 세든 사람들은 주인 바뀌면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갔어야 돼.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도 이사 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좀 인정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죠. 또 만약에 그 주인집이 망해도 그 집 경매 대금으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속기간도 좀 짧게 몇 개월, 뭐 1년 이런 게 아니고 2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겠어. 이런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적용되느냐? 요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 범위 문제가 항상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민법도 적용 범위가 있죠. 민법의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지만 외국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 게 적용 범위인데 그런 게
시험에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특별법에 오면 이 특별법은 어떤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적용되는지 하는 것들도 꼭 알아둬야 되죠. 근데 잘 봐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렇게 주택이 있는 거요. X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택이 있으려면 이제 대지도 있습니다. 주택과 대지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 주택에 관한 문제가 있고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근데 임대차는요, 원래 뭐 전세금 보증금 주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차임 지급하는 거예요. 차임 지급하는 게 임대차죠. 전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적 전세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세금 주고 들어가는데 세를 따로 주지는 않아. 그러면 이게 임대차야? 정확한 의미에서는 임대차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채권적 전세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주택에 관한 문제를 좀 봐볼 건데 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은 요거잖아요. 사는 집.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주거용 건물이 되는 거죠. 주거용 건물.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이것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봐보세요. 만약에 공부상 표시는 주택이 아니고 사는 집이 아니고 다른 거래요. 뭐 공장 용도로 쓰이는 데래. 근데 주택이 아닌 곳에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주거 환경이 좋은 데서 사는 거예요? 나쁜 데서 사는 거예요? 나쁜 데서 사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 환경이 더 나쁜 데 사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줘. 그러면 더 돈 없는 사람이 거기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만약에 봐보세요. 판자촌 같은 데를 생각해 보자고요. 무허가 주택이 있어. 그걸 임대차 하면 그런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임대차는 반사회질생으로서 무효다라고 해야 될까? 유효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무효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는 더 돈이 없는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효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당장 거기서 짐 빼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에라도 살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것도 유효. 그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주는 게 맞죠. 됐죠? 네.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문제, 임대인에 관한 문제, 임차인에 관한 문제. 인문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문제인데 요거 이제 우리 앞 시간에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택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주택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권은 등기를 했어도 그렇고 대항력 요건을 갖춰서도 그렇고 얘는 어쨌거나 채권인 거야. 채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어. X가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다고 보자고요. 근데 원래 채권은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양수인 이 사람한테 나 아직 기간 남았는데요? 라고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항력이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등기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민법에 따라서.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 등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등기 대신에 이제 이거요. 들어가서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받아.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고 살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 돼. 예, 존속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 좀 더 쉬운 방법을 인정해 주죠. 이렇게 되면 이 양수인이 임대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임대인은 빠지고 이 양수인이 임대인이 돼서 요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집을 쓴 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을 병이 반환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죠? 보증금 반환을 병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주인한테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쫙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는 또 그냥 상식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붙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클라이언트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요 얘기인데,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좀 봐보실 건데,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아니라 경매가 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매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락인. 그래도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을 갖춘 뒤에 이게 저당권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임차인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었어. 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하면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그때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을 못해. 근데 우리 보통 봐보면 세 들어갈 때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된다. 대항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네, 대항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더 빨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가져. 근데 어쨌거나 이제 봐보세요. 주택 임차인은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런데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이 확정 일자까지 갖췄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매됐을 때 그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이 말은 경매대금에서 이 말이죠. 경매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대우받아. 그래서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대우받아. 거기에다가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경매가 될지라도 만약에 대항력을 먼저 갖췄어. 그러면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매가 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가 있다. 근데 야, 경매됐으니까 무조건 배당받고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개의 카드를 쥐게 됐는데 우선변제권은 배당 요구할 때만 나 배당 받고 나가겠다고 할 때만 이 배당 받고 나가겠다고 할 때만 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배당 받고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배당 요구죠. 그래서 배당 요구할 때만 배당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잠깐 한번 봐보세요. 보통의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경매가 있으면 무조건 저당권은 다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따로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런 주택임차권 같은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보다 선순위예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배당 받고 나갈래 할 때만 배당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이제 단단히 한다고 그 사람이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 전세권 등기까지 해놨어. 그럼 전세권자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임차권자로서 우선변제권도 있죠.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제 이거는 어떤 취지냐 그러면 봐보세요.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에요. 2억을 다 받았어. 그러면 뭐 이런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1억 5천을 받고 나머지 5천을 덜 받았어. 5천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 카드만 썼어. 그러면 전세권 카드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다. 카드를 여러 장 만들었잖아요. 대항력 카드, 우선변제권 카드, 또 전세권자로서의 카드를 가졌는데 요 카드만 썼어. 요 카드는 남아있는 거죠. 대항력도 남아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우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여러 가지 들잖아요. 보험을 여러 가지 들어놓으면 내가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둔 대로 그 카드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 하나만 썼어. 그 카드만 쓴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남았는데 이 소액보증금을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민법에서는 그냥 표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여기는 확정일자는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게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다. 그냥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돼.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근데 이게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 임대차가 끝나고 여기서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직장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돼. 계속 뭐 출퇴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냥 빼가지고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변제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렇다고 계속 또 거기서 묶여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그 동네 법원이죠. 그 동네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돼. 그러면 계속 대우받아.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보호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말을 바꾸면 대우법이기도 하다. 주택임차인 대우받는 법이야. 대우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4페이지 먼저 잠깐 좀 봐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번에 적용 범위 나와 있는데요. 적용 범위는 이게 첫 번째 줄 주거용 건물 동그라미.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주거용 건물 밑에다가 주택 이렇게 한번 써보죠. 주택 임대차일 때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데요. 제3조. 이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항력 조문 시작. 여기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있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죠.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때에는 인도 동그라미 주민등록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그 옆에 이 길 오던 0시 그려놨죠. 이 길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근데 전입신고 동그라미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다가 수리 요거까지 써두겠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대항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가시면 제3조 제4항 봐볼 건데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임차주택의 양수인 동그라미 임대인 동그라미 양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거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3번에 경매에 있어서의 대항력 해놨는데요. 이게 대항력이 있으려면 1번에 첫 번째 줄 선순위 담보물권 세모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선순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저당권이 있고 임차권이 들어왔어.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려면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자가 있었어. 근데 저당권자가 후순위자가 경매를 시작했어. 그때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저당권 편 공부하시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증금 우선 변제권 나와 있는데요. 제3조의 2. 제3조의 2. 여기 조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는 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럴 때 우선 마지막에 맨 끝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동그라미.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그때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넘어가셔서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가 나와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동그라미 거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소액보증금이라고 불러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동그라미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그 우선 앞에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최우선이죠. 최우선.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1번 가시면 마지막에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2번 이게 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세모.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제3조의 3.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문 시작. 여기는 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동그라미. 보증금 반환 세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동그라미, 법원 동그라미. 한마디로 그 동네 법원 이런 뜻이에요. 그 동네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 동그라미.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맨 밑에 3번 효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대 동그라미 우 동그라미. 그래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 거죠. 취득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만약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처음부터 없었어, 그럼 취득하죠. 그런데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방 빼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네, 이런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다. 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대우해주는 법이다. 임차인 대우법이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문제가 있는데 존속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장기간 제한은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최장기간 제한 없다 그랬죠. 그런데 최단기간 제한을 두는 거죠. 최단기간 제한. 이걸 두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너무 자주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최단기간 2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사실 원래는 옛날에 1년이었어요. 1년이다가 2년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2년이죠.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간에 정함이 없어. 기간을 안 정했어. 또 2년 미만이야. 그래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 1년을 약정한 거예요. 그래도 2년. 요거를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은 선택해서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요. 2년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 1년이죠.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임차인만 그렇고 임대인이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해요. 임대인이 1년 약정을 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니까 2년으로 돼 있네. 너 2년 살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요건 안 된다는 거죠. 요건 안 되고 임차인이 주장할 때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로 갱신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건 약정갱신이 돼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법정갱신이 돼버린다는 거죠. 법정갱신. 이렇게 되는데 이 법정갱신과 관련해서 법정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2년이 돼버려요. 2년이 된다. 그런데 임차인은 중간에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 이때는 이제 3개월 말미를 주는 거야. 아마도 임대인한테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말미를 주고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온 제도죠.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번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요. 2년간은. 그러니까 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최소 4년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2년 들어갔다가 한 번 더 행사를 해서 그래서 이게 4년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주인이 내가 살 거야 그런 경우는 2년만 살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먼저 제4조 조문을 한번 봐봅니다. 제4조부터 시작. 사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항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긴 했는데 기간 몇 년 이런 약정을 안 한 거예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2년 미만, 예를 들면 1년 약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년 동그라미. 다만 임차인 동그라미, 2년 미만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2항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어도 요 조문에 의해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럼 계속 버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임대차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계약의 갱신 그랬는데요. 그 1항 봐보세요. 1항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문이 되게 길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6조 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괄호 열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괄호 닫고, 너무 막 앞에서부터 말한 건 안 되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나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끝나는데 이게 보증금을 더 많이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끝나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없어. 그럼 다시 임대차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다가 법정갱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법정갱신이 돼버려. 여기서 2항 보시면 그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동그라미. 아예 2년으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제6조 2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조 2 조문 시작.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 이게 법정 갱신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제6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 동그라미, 언제든지 동그라미, 해지 통지 동그라미,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월 동그라미,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뭔가 나가라고 했을 때 말미를 주면 우리가 앞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 뒤에 통고자를 붙인다 그랬죠. 해지 통고. 요게 우리 법률가들끼리 약속이에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든 그 초안을 작성한 이게 이제 실무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민법 교수들이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모르고 통지 이렇게 해버렸대요. 딴 데 가면 다 통보야. 근데 그 통지 그랬어. 무식이 탄론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무식한 걸로 놓게 됩니다. 네. 네. 법조문이 근데 어쨌거나 통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지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통고라고 해도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일단 그냥 통지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제6조의 3, 요 문제가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에서 1항,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2항에서 계약갱신 요건 동그라미, 1회 동그라미, 2년 동그라미.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행사하면 2년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계약갱신 요건은 우리 입문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해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나머지를 이제 민사특별법, 이거는 그냥 입문 강의에서 냄새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